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또 발빠른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오늘은 뭐 주식시장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전에 뭐 펍데디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I'll be missing you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저희 때 이제 한참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낙원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I'll be missing you라고 혹시 그 낙원이라고 싸이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주 부분이 이제 펍데디 노래랑 좀 비슷합니다. 그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요 노래가 이제 전주 부분이 비슷한데 펍데디라고 아주 국내에 잘 알려진 래퍼입니다. 지금 시언 디디 콤스라는 가수인데요. 요 가수가 이제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거 증언하려고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나와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나왔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제 그 관련된 걸 했습니다. 요 사건이 되게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분이 유명하신 가수.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그래요? 이제 장면은 어떤 가수인지 얼굴은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가수입니다. 시언데디 컴스라고 I'll be missing you라고 노래를 불렀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한 가수입니다. 노래를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한 가수고요.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못 들려드리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힙합 가수는 되게 유명한 가수입니다. 뭐 1000만 장 이상 팔렸고요. 근데 이 가수가 이제 성폭행 범죄 행위로 지금 1심에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여기다 120건에 관한 추가 고소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되게 충격적인 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격적인 가수고 사실이고 이제 요거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이제 요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인 산드라 벤투라라는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하면서 이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 동안 그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 영상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바닥에서 발로 차면서 막 계속 공격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정말 이 그 보면 약간 버미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막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계속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펍데디가 이제 적나라하게 폭행을 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경찰은 이 콤스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성매매 및 마약 투약을 강요했고 16년 전부터 성착취를 이제 조직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펍데디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성착취를 운영하고 공소장에 성매매, 납치, 마약, 뭐 뇌물 뭐 이런 수수까지 여러 가지 이제 뉴욕에서 브루클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혐의로 이제 구금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돈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를 되게 이제 좋은 변호사를 했지만 이제 그래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너무 범죄가 이제 악랄하고 영상이 이제 그 CCTV에 찍혔습니다. 그 CCTV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여성이 정말 자기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 그 여성을 그냥 엄청나게 계속 때립니다. 그거를 그냥 그러면서 막 계속 여성이 이제 계속 이제 그만 때려달라고 하는데 계속 때립니다. 왜 때린 거래요? 그 분노를 못 참는 겁니다. 거의 마약을 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그런가 보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이 여성만 때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여성이 그 영상을 하고 나서 이제 고소를 하고 났더니 많은 곳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뭐 폭행을 당했거나 레이프라고 그러죠. 강간을 당했다거나 뭐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건이 3,000건이 넘게. 그 네. 여성분이 이제 상해를 당하신 거죠? 학대. 예,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3,000건이 넘는 게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이가 사실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근데 정도. 어떻게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있고 그런 인기를 이용해서 이제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3,000건이 넘는 것 중에 120건만 이제 검찰이 120건만 이제 120건이요? 네. 그리고 이제
원고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애미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남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사건이 어제 이제 심리가 열려서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한번 해줘봤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 소식도 바로. 예, 다음은 이제, 네. 이제 경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미 연준 금리 인하 그 파월 이야기 의장이 이제 해봐야죠. 네.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제 뭐 금융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네, 달러도 급등하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58%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42,326.87로 거래를 마쳤고 10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하락했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 거래가 끝난 이후에 잠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거래 기준으로는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기술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의장이 정말로 이제 파워풀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제가 볼 때 곤조 있죠. 네, 곤조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쓰면 안 되나? 일본 말입니다. 곤조. 그러면은 약간 포스 있죠. 네, 포스 자기 있어요. 주관이 네. 뚜렷하신 분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주관 뚜렷한 분 같은데 이분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암호화폐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분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자기 생각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거나 이런 거 뭐 그냥 장밋빛으로 바라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좀 뭔가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미만을 던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고요. 조금 이따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에 관한 기자회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음 거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회견했던 내용도 좀 요 상면인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뭐, 오디오를 제가 죽였는데 일부러 다음에는 오디오를 한번 살려볼까요? 제가 살려도 괜찮나요? 네, 살려도 한번 원어물 다음에 좀 살려보겠습니다. 일부러 좀 죽였는데요. 미국 연방제도 제원 파월은 연준의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지 시간은 18일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열린 기자 연준에서 소유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MBC, NBC 쪽에서 이제 얘기했을 때 뭐 트럼프 그 당선인이 했던 석유와 같은 거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장밋빛 얘기했던 거와 약간 배치되는 발언을 그러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제 그 가격이 가격이 이제 약간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약간 대법관 같은 느낌이 좀 드세요. 이렇게 딱 보면 약간 그런 느낌. 교장 선생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사감 선생 같은 느낌이 좀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고려할 문제고 연준이 규제 변경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힘을 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처럼 뭔가 시장에 뭔가를 자기가 힘을 가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로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거를 미국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미국 달러와 경쟁하기, 그러니까 갖고 있기에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 인상 정책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계신 것 같고요. 결론 내기 이런 시점이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기저기 관세를 높이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해서 이제 규모나 이런 게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새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민자를 불법 추방하려고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트럼프가 맞아요. 그것도 약간 반대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 그거 입장. 반대예요? 예, 왜요? 그런 거. 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 노동 지표도 바뀌게 되고 네네네. 그죠? 중요하게 예, 그런 생각하니까 것들이 이제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가 인상되면 나는 물가들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 이제 임금이 상승할 거라는 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임금이 상승할 거고,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근데 여기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물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정말 물가에 딱 그 네네네네네. 기준, 물가와 실업률 딱 네네. 그 두 가지 기준에 자기는 그게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예, 일의 예. 소명을 나는 다 네, 하는 네, 거에 네. 완전 충실하신 네, 내 네. 역할에 대해서 그런 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서두르는 건 옳지 않다. 그 정책은 맞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체계를 세워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다. 뭐 맞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임기가 5년 맞죠? 5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5년 동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4년인가요? 4년이라면 그 임기 동안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기획으로 한번 기사를 한번 써봤는데요. 다음 오. 요건 이제 제 기획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파월이 약간 독인데 트럼프이 꿀이라면 누가 이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제롬 파월이 연방준비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전략적 비축 발언을 하면 이제 이게 경신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이 개당 이제 10만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잠깐 보니까 10만 1,000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 이제 전날에 비해서 전날 한 8,000달러까지 갔는데 한 7%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입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마우스 파워가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하시던데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한번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두 분이 이제 물론 이분이 좀 이따 물러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이 이제 파워가 이제 이게 누가 이길지가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장이 이 두 분의 힘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향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누가 이길지 정말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게 석유 매장량과 이제 암호화폐 매장량이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한 분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말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의견은 이 두 분으로 대표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의견으로 나눠서 이제 양쪽이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에 관해서 찬반 의견이 다만 이제 대표성을 갖고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욕망이 이기겠죠. 사람의 욕망이. 욕망 덩어리가 이긴다. 예, 네. 욕망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욕망이 10만까지 좀 끌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욕망이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뭐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파월은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발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는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에 파월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네, 2026년까지니까. 근데 네네네. 트럼프는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트럼프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다 생각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갖고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가족들이. 트럼프 미디어가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맞아요. 그 듭니다. 가족 일가가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셔서 네. 아마도 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이정 아나운서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완전 개미여서
진짜 막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소개미예요. 네. 그래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네. 수익률만 100% 넘어갈 뿐이지 아무 그 살림의 보탬이 안 되는. 그러시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 계속 들어볼게요. 네. 자, MS가 엔비디아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게 이제 뭐 기사가 제가 이제 나는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제 뭐 언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사가 나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GPU 호퍼라는 칩을 무려 48만 5천 개를 구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GPU 호퍼라는 이 차세대 컴퓨팅은 처리 장치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른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GPU는 사실은 나오면 바로 팔려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나 지금 다른 이제 이게 지금 다 애저에 지금 깔려 있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다 깔고 싶은데 메타나 저기 그 아마존도 지금 깔고 싶은데 못 깔아서 자체적으로 뭘 지금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중국은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전혀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인데 지금 MS는 다른 기업보다 미리 이걸 입도 선매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가 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주식을 투자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퍼는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 트랜스퍼 가속기라는 부분에서 있었고요. H100 및 H200 GPU라는 기능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 HBM3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보안 같은 게 되게 강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및 모델 및 훈련 추론이 가능하고요. 고성능 컴퓨팅 및 그리고 클라우딩 그 컴퓨팅 및 데이터 센터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합니다. 클라우딩에는. 그래서 이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클라우딩을 하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MS가 이제 애저 서비스나 이런 걸 할 때 자체적으로 사실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쪽이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앞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AWS가 지금 아마존이 앞서가고 있는데 애저가 사실 이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향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이 시장이 클라우딩 서비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MS가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네. 다음은 요겁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사람을 정말 힘들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RTO라고 리턴 투 오피스라고 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일을 너무 시킵니다. 이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올 9월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을 하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없애고 다 이제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 출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 돼 있는 게 저희는 주 5일이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꼭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가 재택근무가 일반화 많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 3일도 많이 하고 재택도 많이 하고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막 그런 게 일반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는데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9월에 그게 기사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이틀 전에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재택근무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요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내년에 그 주 5일 근무하는 미국 기업들이 각각 늘고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앞서가 약간 좀 제가 이제 요걸 예상컨대 내년에는 요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일을 이제 많이 하고 회사로 가서 일을 하는 분위기가 저는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워크나 이런 분위기의 그런 기업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스마트, 약간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냥
일을 가서 뭐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재택이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회사 가서 일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되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내년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직장과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 직원은 해고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재택근무는 합의에 따라 자기는 이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주 5일을 이제 허용했던 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에게 이제 선심성 자기가 이제 했던 게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기는 법적으로 이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아마 내년에는 강력하게 주 5일 근무를 하고 다 출근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존도 내년 1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했고 관리자 직급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요거 사실 왜 얘기 안 해주시나 했어요. 그 처음부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네.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네네네. 이게 좀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최대 이제 반도체 테크놀로지가 회계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제 고대역 폭이 사실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400% 증가했고, 근데 이제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반도체 시장은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재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마이크론도 이 구조가. 근데 이제 PC랑 모바일 부진했다. 네, 그쪽이 이제 네. 예, 그쪽이 이제 부진했던 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이제 TSMC 같은 구조는 아니고 삼성전자랑 비슷한 구조인데 반대로 삼성전자랑 반대인 구조인 거죠. 네. 오히려 반도체는 잘 됐는데 이쪽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나오던데요. 그 삼성전자보다 HBM 쪽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쪽은 잘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오히려 우리를 그 삼성전자보다 더 이제 될 수 있다고. 주가로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오히려 네. 그 얘기 향후에는 나오더라고요. 괜찮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떨어졌어요. 네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실적은 어닝 쇼크인데 오히려 저는 뭐 이게 과연 이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쪽을 오히려 저는 얘네도 분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얘네도 이렇게 분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인력을 뽑는 것도 보면 그쪽 인력은 별로 뽑지 않아요. 마이크론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인력을 뽑고 뭐 이러는데 그쪽 인력은 전혀 뽑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뽑고 뭐 이런 인력들도 보면 HBM 쪽 그런 인력만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뽑는 인력들은 HBM 쪽 그 반도체 쪽 인력만 뽑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채용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대놓고 채용했던 그 기억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전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쪽에 하기로.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고 있는 분야가 그쪽이고 주력하는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왜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기사는 왜 이렇게 쓸까? 누가 이렇게 처음에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외신이라는 게 처음에 누가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처음에 쓰신 것이 시장에 그걸 주잖아요. 네. 인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보고 누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국내에서 누가 쓰시는 건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신을 번역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반도체 뭐 그냥 시장 기대치를 사실 소폭 웃돌았어요.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웃돌았어요. 매출은 시장과 일치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월가 전망치보다 0.04달러 올랐어요. 그럼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부진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예. 왜 기사를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게 왜 충격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기사가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 분기 전망인데 이 다음 분기 전망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분기 전망이
반도체는 밝아요. 다만 이 PC랑 이 분야인데 이 분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마이크론이 약간 주력하지 않는 분야예요. 지금. 이제는 네. 사업 체질을 바꿔서 네, 지금 주력하지 않는? 지금 그렇게 주력하지 않는 분야고 정리하고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마이크론이. 왜냐하면 그쪽 인력을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구조조정해가고 있는 분야인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그 AI 관련 쪽을 잘했지만 그래도 한 5, 60%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기존에 부진했던 쪽이기 때문에 상쇄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 요렇게 인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마이크론이 선방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마이크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AMD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크게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분석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저는 내년도 반도체 공장 보조금도 받았고 저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전망이 좋다고 보거든요. 또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네. 오히려 저는 그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예, 그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 마이크론은 그냥 인텔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인텔이 더 전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망하진 않겠죠. 인텔은 망하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오히려 저는 마이크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크게 그 하락을 해가지고요. 그 뭐 우리가 괄목할 만한 기사는 없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본부장님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말고 파월 쪽에 관한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비축 자산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거 관련해서 뭐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으려나? 그런 트럼프의 발언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이제 어떤 주에서 비축 자산으로 발의를 했다, 뭐 등등등 비축 자산 관련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파월 쪽에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것도 잘 번역하고 잘 시장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기자회견에서 전략준비금 도입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고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의회의 소관이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살짝의 발을 빼는 그런 열어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마다 파월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판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냥 그거에 관해서 나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스탠스가 더 맞았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어야 됐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의견들도 커뮤니티에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1조 7천억 원의 롱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승을 바라보고 베팅을 했었던 그런 포지션들이 급격하게 좀 청산이 된 거죠. 약 1조 2,15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고 롱 같은 경우가 1조 그리고 숏이 1,449억 원. 굉장히 물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한때 98,000달러까지 좀 내려서는 흐름까지도 좀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달 동안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무려 202억 달러나 감소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제 홀드 15개 캐피털에 따르면요. 이 지난 60일 동안 중앙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데 여기 표를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코인베이스 쪽에서 60일 뒤에 딱 이렇게 60일 동안 집계를 해봤을 때 요렇게 그리고 바이낸스 쪽에서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고
빅바이넥스도 유명한 거래소입니다. 이쪽에서도 물량이 줄었고요. OKX도 유명하죠. 로빈후드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요 거래소 쪽으로 해서 암호화폐 코인 물량이 202억 달러가 감소가 됐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아마 개인 지갑으로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제가 나중에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해외 거래소 요즘에 업비트나 빗썸도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해외 거래소 사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거는 제가 경객톡 시간에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홀드 50 캐피털에서 이거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이제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또 급격하게 매수했던 세력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0만 원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동향 흐름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물량이 이제 출금이 됐는데 업비트 기준도 있더라고요. 업비트에서도 6,024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금량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실제로 데이터 지표이니까 이 지표가 변동되는 사항도 있으면 제가 계속 팔로우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 코인이 이제 좀 하락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라나 코인은 솔라나 자체의 어떤 모멘텀들도 있지만 밈코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솔라나를 이용한 이제 밈코인들이 많은데 밈코인들이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이렇게 갑자기 튀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밈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의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밈코인들이 지금은 약간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라나를 기반으로 밈코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솔라나 자체의 활동 자체도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라나 밈코인은 약간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가격적으로. 최근에 밈코인 쪽에 관해서는 정말 특정 코인 제외하고는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 솔라나 코인이 그 영향을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트렌드가 내년에 있을 건데 이 AI 관련해서 솔라나가 분명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요인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 지금의 부진은 밈코인의 부진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낸스 US가 운영 재개가 준비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사실 제가 막 2, 3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주 예전,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든 정부이긴 하죠. 바이든 정부가 이제 한창 집권을 했을 때로 우리가 회귀를 해봐야 돼요. 그때 이제 바이낸스가 전 세계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근데 SEC, 우리가 게리 겐슬러가 이제 사임은 확정이 됐지만 한참 게리 겐슬러가 열심히 칼춤을 추고 있었던 그 시절에 바이낸스 US가 퇴출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자오창펑이라고 하는 그 바이낸스 운영자도 CEO 쪽에서 내려앉고 그리고 이 바이낸스 US도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 이제 바이낸스 쪽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오창펑이라고 하는 CEO가 이제 이분이신데 사진이 되게 못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제 더 핸섬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 분이 또 이제 미국 재무부 쪽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도 받고 벌금 막 이야기도 오고 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런 바이낸스 윈터를 겪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트럼프 행정부 들어올 시기에 맞춰서 운영 재개를 좀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낸스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도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 때 게리 겐슬러는 이 바이낸스 US에 관해서 굉장히 정말 이제 사람 이제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다 털면은 이제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의 압박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월가 쪽에서 코인 거래소를 따로 설립을 하는 등 이런 바이낸스 죽이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사실은 이 바이낸스 CEO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더 그랬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세계 1위가 됐고 FTX 거래소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첫 재판 때 117년형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경제사범에 굉장히 이제
제대로 벌을 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바이낸스 US가 다시금 운영 재개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서 준비 중이다라는 건 또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까지도 제가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지난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의 소송 조치에 따라서 법정 통화 온오프램프를 일시 중단했지만 SEC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USD 거래 서비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운영 재개 시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2025년 초 서비스 재개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으로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빠르게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후루룩 얘기했지만 2025년 초가 뭡니까? 트럼프가 행정부 들어서는 딱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발맞춰서 약간의 이제 우리도 다시 영업하게 해줘 약간 이런 스탠스들을 좀 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얘기들 또 추가 소식 있으면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랩소디에서 랩을 하고 랩을 해버렸네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빠른 정보를 좋습니다. 이제 전달을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말 빠르다고 또 악플 달릴까봐. 네, 아무튼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랩소디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2월 19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인하 발표로 급락했던 시장은 이날도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37포인트 상승한 42,342.24로 마감하며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S&P 500지수는 5.08포인트 하락한 5,867.08, 나스닥 지수는 19.92포인트 하락한 19,372.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반발 매수세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완화 사이클 종료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누르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대폭 줄이며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전날 4.5%를 돌파한 뒤 이날 4.56%를 기록했고 2년물 금리는 4.3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안도감을 얻지 못하면 올해 산타클로스 랠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오렌 클라킨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통화 완화에 기울어 있지만 금리 인하의 기준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1.37% 상승했고 애플은 0.7% 올랐습니다. 금융주는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JP모건은 1.12% 상승한 반면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0.42%, 0.28%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20일 발표될 1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 리시스가 발간한 2025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금은 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해킹 건수 역시 지난해 282건에서 303건으로 늘어나며 기록적인 피해를 보였습니다. 올해 해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플랫폼은 중앙화 거래소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지난 5월 해킹으로 3억 500만 달러를 잃었고 2달 뒤에는 인도 거래소 와지르엑스가
2억 3,49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이널 리시스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 주된 표적이었다고 전하며 디파이 플랫폼의 경우 보안보다는 성장과 제품 출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해킹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 3분기부터는 중앙화 거래소가 해킹의 주요 타깃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해킹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키 손상이 꼽혔습니다. 개인키는 고객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통로로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체이널 리시스는 거래소는 대규모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키 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라며 DMM 비트코인의 해킹 사례도 개인키 보안 미흡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디파이에서 거래소로 해킹 대상이 이동하면서 개인키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CEX는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앞으로도 보안 강화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SK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 약 6,600억 원의 보조금과 5억 달러, 약 7,2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9억 5,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3,800억 원에 이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자금을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세우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포함해 차세대 AI 반도체 조립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AI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최종 지원 금액은 지난 8월 발표된 예비 거래각서 금액보다 800만 달러 늘어난 수준으로 약간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프로젝트에 총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인디애나주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앞서 인텔, TSMC, 마이크론 등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데 이어 SK 하이닉스의 지원도 완료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약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결정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함께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자사 음성비서 시리와 오픈 AI의 챗 GPT를 결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보였지만 중국에서는 챗 GPT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현지 AI 기술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협상은 초기 단계로 논의 내용이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바이두와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그리고 화웨이와 같은 현지 기업들의 약진으로 인해 애플은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6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아이폰의 AI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 소비자들로부터 지적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텐센트의 훈위안, 바이두의 어니봇 등 수십 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애플과의 협업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의 61%에 해당하는 약 13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미국 암호화폐 분석업체가 밝혔습니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이 다소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는 1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커들이 2024년에 역대 최대인 13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 금액이 22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61%가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커 조직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엘리트 해킹 조직이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공격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북한 연계 해커들이 약 6억 6천만 달러를 탈취했던 데 비해 올해 탈취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도 북한 해커들은 약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서는 국제 지정학적 변화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말 정상회담 이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자산이 53.73%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으로 북한이 사이버 범죄 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2명과 단체 1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포함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복잡한 범죄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부인하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과거 성명에서 있지도 않은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절취설을 퍼뜨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시 당국과 자율주행 차량 기술에 대한 초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의 직원들이 올해 5월부터 오스틴시의 자율주행차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은 텍사스주와 같은 규제가 적은 지역에서 테슬라가 비교적 적은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도시별 자율주행차 규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테슬라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할리우드 로보택시 행사에서 무인 및 페달 없는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전자 지원 기술의 비감독 버전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베이 지역에서 사내 앱과 안전 운전자가 탑재된 차량을 활용한 라이드 헤일링 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는 이름과 달리 여전히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영향력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